책으로 승부입니다. 유대인 이야기로 세계 경제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상무역에 최적화된 배로 북방무역을 장악한 유대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16세기 중반에 베네치아에 게토가 생겼어요. 게토에 갇히지 않으려던 유대인들은 암스테르담으로 대거 옮겨왔죠. 이후에 목재 가격이 올라서 선박의 건조 비용이 상승했을 때 베네치아에서는요 16세기식 표준을 고수한 반면에 암스테르담의 유대인들은 기존의 갤리선보다 더 가볍고 조종하기 쉬운 배를 개발했어요. 이것이 베네치아와 네덜란드 간의 조선업과 해운업의 승패를 가르는 분수령이 되었죠. 이후에 조선업과 해운업은 네덜란드의 독보적인 산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영국도 이에 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덜란드 유대인들의 과감한 모험 정신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무렵에 다른 나라 바다를 지나려면 통행세를 물어야 했는데 통행세 부과 기준이 갑판의 넓이였어요. 당시는 해적들의 출몰이 비법됐기 때문에 배 양옆으로 수많은 대포를 장착해야 했어요. 그러려면 단단하고 굵은 목재를 써서 갑판을 키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은 네덜란드 유대인들은 대포를 장착하지 않았고요. 12에서 15문 정도의 대포만 설치해서 무장을 최소화했어요. 대신에 상대적으로 값싼 나무로 화물칸을 배불뚝이로 만들어서 갑판은 좁게 만들고 제작 경비와 통행세를 절감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선박은 양옆은 통통하고 둥글지만은 갑판은 매우 좁았다고 합니다. 이 배를 플라이트 선이라고 불러요. 오늘날의 컨테이너 선인 셈인데요. 갑판이 좁고 긴 대신에 선창이 넓어서 많은 화물을 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돛이 매우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선박이 가볍고 속도도 빨랐어요. 발트해에서 다른 나라 선박이 한 번 왕복할 동안에 플라이트선은 2번 왕복할 수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목숨을 담보로 화물 운송비를 3분의 1까지 낮출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네덜란드가 세계 해운업계를 평정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합니다. 대포를 장착하지 않은 가벼운 배는요, 해적선으로부터 빨리 도망칠 수가 있었어요. 네덜란드 사람은 바다의 마부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해상 운송 물량이 폭증하면서 이런 장점을 가진 배를 대량 건조했어요. 조선서의 설비와 자재, 계측 장비를 표준화했는데 표준화가 유대인들의 장기였어요. 청어 산업에 이어서 표준화가 조선업에서도 그 위력을 발휘했죠. 16세기 중반에 네덜란드 유대인들에게는요 문제가 생겼어요. 1580년 포르투갈이 스페인에 합병되어 버린 거예요. 이 합병은 60년간 지속되었는데요. 이 합병은 그간 포르투갈이 동인도에서 가지고 온 동방 상품을 받아서 유럽에 유통시켰던 네덜란드 유대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사건이었어요. 네덜란드가 동방물산 유통에서 배제되기 시작한 거죠. 스페인은 포르투갈을 합병하면서 네덜란드 유대 상인들 대신에 독일의 함부르크 상인들에게 그 권리를 양도해버렸어요. 유통 거점이 암스테르담에서 함부르크로 바뀐 셈이죠. 이때 부상한 것이 독일의 푸거가였어요. 당시 푸거가는요, 유통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많이 고용했어요. 다음 해였던 1581년에 세계 최초의 연방제 국가인 네덜란드 연방공화국이 탄생했어요. 이로 인해서 네덜란드와 스페인 간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러면서 스페인은 네덜란드와의 무역을 단절해버렸어요. 다시 한번 해상교역에 종사하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위기가 찾아왔죠. 유대인들은 이러한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어요. 후추 가격을 점점 올리는 스페인을 제치고 후추를 직접 본고장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네덜란드 유대인들의 욕구가 강렬해졌어요. 하지만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로 가는 바닷길을 몰랐어요. 그렇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잖아요. 우연히 그 기회가 찾아왔어요. 1597년 자바섬에서 인도로 가는 길을 선원들에게 알아보았다는 이유로 감금되어서 벌금형에 처해진 한 명의 상인이 있었는데 그 벌금을 암스테르담시가 대신 물어주고 인도로 가는 해상로를 알아내면서 그 수건 사업이 성사되었어요. 네덜란드 사람들도 향유섬들과 직접 교역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1598년에 탐험대를 파견을 했죠. 이렇게 해서 찾아온 암스테르담 후추 교역선을 몰루카 섬 주민들은 환영했어요.
그간 선교에 열을 올렸던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에게 주민들은 반감이 컸거든요. 이렇게 시작된 이후에 그 교역의 이유는요, 엄청났어요. 네덜란드 선주들은 자체적으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해서 원양 항해에 나섰어요. 이런 회사들이 몇 년 사이에 14개로 늘어났어요. 그렇지만 이들의 지나친 경쟁으로요, 많은 배들이 파견되었고 그 이익이 감소한다는 것을 체감했어요. 게다가 스페인과 영국과 같은 열강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크고 강한 회사가 필요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덜란드 정부와 의회가 나서서 하나의 회사로 합병을 유도했어요. 그 결과 통합되어 탄생한 것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였어요. VOC라고 하는데요. VOC는 하나로 통합된 동인도 회사라는 뜻이에요.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설립된 것은 영국보다 2년이 늦은 1602년이에요. 동양 탐험에는 엄청난 자본이 필요한데 한두 사람의 힘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앤트워프 시절에 시도했던 주식회사라고 하는 기발한 개념을 다시 꺼내들었어요. 동인도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을 해상무역을 주도하던 선주 각자의 투자로 감당했어요. 당시 81명의 선주가 투자 자본의 절반 이상을 조달했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스페인에서 추방당한 유대인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지분이 가장 많았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이렇게 모은 자본으로 설립한 주식회사였어요. 주식회사라는 형태를 통해서 각종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여러 사람들로 모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영국의 동인도 회사보다 8배가 넘는 대규모의 경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일컫는 근대적 의미의 주식회사는 이렇게 탄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